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종영한 드라마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다들 보셨나요? 이 드라마에 공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고 또 저도 굉장히 공감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드라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혼자 하기는 좀 그래서요. 저희가 이 남성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실 분들을 정말 어렵게 모셨는데 인사 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배우 류승수입니다. 여기 실제로 우리 공항을 진지하게 또 알고 공항 계시나요? 35년 차. 다시 또 병명을 말해야 됩니까, 이렇게?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뇨학과 전문의 홍성우입니다. 예, 과칭으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 사람이고. 저도 뭐 발기부전 얘기를 해야 되나요? 발기부전 20년 차 이렇게. 아니면 저는 워낙 건강한 사람입니다. 예. 근데 이 드라마를 어떻게 다 좀 보셨죠, 그래도? 네. 저는 풀러 본 건 아니 솔직하게 그냥 요즘 워낙 이 짤이 많이 뜨니까. 그렇죠. 근데 이 50대, 60대 남성분들은 굉장히 좀 자기 위치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좀 하고 이제 이 김 부장이 이 공황 장애를 너무 리얼하게 경험을 하고 우리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너무 잘하고 있어서 진짜 제가 한번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김 부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한편으로 제목만 보면 제가 보니까 이게 되게 제목을 잘 지은 게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에 다니는 그리고 뭐 대리나 이런 것도 아니고 곧 임원 승진을 할 수 있는 부장 자리. 그러니까 굉장히 평범한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좀 엘리트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실 공감을 잘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김 부장이 상무가 되고 싶어서 이 처음쯤에 본인이 모시던 상무방에 몰래 아침에 들어가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발을 쓱 올려볼까 하는 장면이 있고 사실 저는 이게 되게 짠했는 게 그 사람이 자기 발을 뻗고 누일 공간이 사실 그 회사의 데스크밖에 없다는 게 정신과 의사로서 봤을 때는 되게 슬픈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이 계속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다들 이제 우리는 일을 해야 될 게 이제 70대까지는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그 뒤를 생각하는 거죠. 회사를 나와서 뭘 해야 될까? 이게 가장 큰 고민거리고 이슈인 거예요. 김 부장이 엘리트고 또 자가에 뭐 이렇게 서울 사는 사람이고 자기는 ACT 임원이니까 다 안다고 생각해서 상가 분양을 받을 때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너네 이거 다음에 무슨 말 할 거지? 뭐 이렇게 쫙 보고 견적 내가 다 알지라고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김 부장 캐릭터가 저는 짠한 게 굉장히 뭐 그렇게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잘 갖춰진 사람처럼 보이는데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그 얄팍한 안정감이랄까? 이 서울 자가 대기업 김 부장의 이 명함이라는 게 굉장히 얄팍한 안정감인데 그냥 정말 그거에 목매달고 사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었던 거죠. 상가라는 게 또 그런 거잖아요, 보면. 이게 값싸게 약간 건물까지는 못 가고. 그런 게 있잖아요. 월세 따박따박 받는 건물주에 된다는 약간 착각 같은 게 많잖아요. 거기서 실패를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제 주변에서도 그 상가 사가지고 되게 고생하는 의사 한 명이 있거든요. 그게 누구죠? 제 크게 웃는 여자 의사인데 아마 약간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하는 것 같아요, 약간. 아무튼 그게 결국 사기라는 걸 알고 공항이 아주 세게 오잖아요. 정말 저는 이게 너무너무 이 구현이 잘 된 게 거기 딱 패닉워터에 왔을 때 막 그 119 부르잖아요. 그리고 그 119 왔을 때 하필 또 이때 위에 또 위층이 또 똑같이 사기를 당한 정신과 의사가 있더라고. 남자가 똑같이 남자예요? 남자 정신과 의사가 나시야 또 나대웅 씨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나대웅 씨가 똑같이 사기를 받아가지고 그 남자가 쓰러진 걸 보고 이렇게 응급 처치를 해주려고 하다가 패닉이 왔구나라고 해서 2층 정신과 의사가 김 부장을 발견하고 종이 봉투 호흡법을 해줍니다. 근데 뭐 사실 이게 요즘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는데 아시잖아요. 아니 근데 저게 급하다고 해서 바로 그냥 이렇게 과호흡이 왔다고 해서 비닐봉투를 바로 덮으시고 이러면 사실은 더 오지 않나 패닉이? 더 오기도 하고 더 불안을 증폭시키기도 하고 위험할 수도 있어요. 위험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전문이면 상관없지만은 일반인이 뭐 바로 한다고 해서 진짜 질식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 진짜 실제로 이 질식사를 한 케이스가 있어요. 있어. 하이퍼벤틸레이션 때. 종이봉투 씌워줬다가 진짜 질식시킨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치료법에서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경우는 이제 대부분 발작했을 때 제일 처음 의심하는 게 심장병이죠. 심장병. 다만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게 응급실로 가잖아요. 결국 그래서 근데 공황 발작이랑 그냥 우리가 충격받았을 때 그런 행동하고
구분이 좀 있지 않나 그래도. 공황 발작이라는 건 결국은 피지컬 심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체 증상이 온단 말이야. 뭐 호흡곤란이라든지 흉통이라든지 어지럽다든지 뭐 구토가 난다든지.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 어큐 스트레스 리액션으로 끝나려면 홍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막 그냥 미치겠다 진짜 막 맛이 간다. 여기서 끝나는 거고 거기서 공황 발작이 되면 신체 증상이 나타나야지 공황 증상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연예계에서 하도 공황장애의 어떤 그런 상징적인 공황장애 대가. 상징적인 그냥 그 심불이다 보니까 공황 증상을 겪는 친구 다 나한테 전화가 와요. 그럼 내가 증상을 이렇게 물어보는 루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19를 자기가 신고를 해서 119를 갔냐, 119를 타고 병원을 갔냐, 응급실을. 그 안 가는 차이가 되게 커요. 응급실을 안 갈 정도면은 내가 이성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컨트롤했다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응급실에 간 거는 아예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범위를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극도의 공포. 이건 이제 내가 사람들이 왜냐면 이 심장과 관련된 호흡 부전과 이게 심계항진이 원체 크다 보니까 아 이게 심장병이구나 라고 바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심장병이면 내가 지금 바로 죽을 수도 있겠네. 그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119를 부르는 거거든. 그래서 실려 가면 병원이 가까워지고 이제 십자가가 보이면 증상이 싹 사라져 버리거든. 그러면 갑자기 멀쩡해. 선생님 와서 막 체크해. 멀쩡하다는 거야. 엄청 민망해요. 엄청 민망하지. 엄청 민망해. 내가 여기 왜 왔지? 왜냐면 또 귀신같이 없어지잖아 증상이. 싹 사라져. 근데 진짜로 내가 겪어보니까 실제로 가슴이 아파. 아파? 진짜 아프고 똑같아. 그리고 숨을 쉬려고 하면 가슴이 아파서 숨을 못 쉰다니까. 그래서 숨이 점점 막혀오고 그러면 이제 여기 초킹 막혀 죽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막 심장이 막 뛰잖아. 그럼 이러다가 이제 부정맥으로 내가 죽을 수 있다. 이런 공포가 막 엄습하면서 공황이 근데 이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기도 하지만 공황에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공황은 신체적으로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 무조건 옵니다. 왜냐면 공황이 신체 증상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근데 정신과로 오긴 오잖아요. 심장과나 호흡기로 안 가고 정신과로 오는 게 뇌 문제긴 하는데 뇌 문제인데 신체 증상이 있는 게 공황이거든요. 그래서 공황은 몸이 안 좋으면 온다. 보통 스트레스가 이유라고 생각하지만 스트레스는 다 있잖아요. 스트레스 항상 있잖아. 근데 왜 오겠어? 몸이 안 좋고 잠을 못 자고 그 와중에 술을 많이 먹고 그래서 신경이 조금 많이 힘들어졌을 때 오는데. 근데 사실 이게 제 케이스를 말씀드리자면은 본인요? 네, 저의 케이스는 좀 달랐어요. 저는 신체적으로 되게 건강했었어요. 확실해요? 네, 제가 그때 바디빌더였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였고, 근데 제가 운동을 하고 돌아오다가 버스 안에서 기절했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공황이 찾아온 건데. 제가 얘기하는 이 신체적인 거라는 거는 뭐 바디빌더 이런 공황에 많이 유병되는 나이가 20대예요. 20대, 30대가 제일 많이 제일 많이 그때 이제 프레버런스가 높은데 그때 몸이 좋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신체적으로 몸에 문제가 없는데 호르몬적으로나 자율신경계가 불안정했을 때라는 의미에서 막 밤새고 막 많이 놀고 술 마시고 그러면 이제 컨디션이 불안정해지니까. 꼭 나쁜 상황에서 오는 건 아니다 이 소리네. 공황장애. 근데 나중에는 알겠지만 스트레스가 없어도 계속 발작이 오잖아요. 발작이 계속 오고 평상 생활 속에서의 계속 신체화가 있죠. 신체화. 많이 강조하시는 신체화. 신체화가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발작이 찾아오면 딱 알아. 그럼 적절하게 약 먹으면 그게 사라지는데 신체화는 꾸준히 계속 나를 괴롭히고 있거든. 아무튼 이제 이 응급실에 갔을 때 의사가 정신과 가보세요 했을 때 우리 김낙수 씨가 갑자기 저기요 지금 내가 몸 좀 안 좋았다고 지금 정신병자 취급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라인 딱 뽑고 나가잖아요. 근데 사실 진짜 이 나이 50대 딱 이 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정신과에 오시는 데는 가장 큰 허들이 있는 나이대인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여기는 워낙에 정신과 뭐 친근하시니까. 저는 정신과 내 집 드나들듯 드나들고 있습니다. 네. 이미지가 너무 안 좋은 거죠. 정신과라면 벌써 약간 뭐가 좀 이상하잖아요 느낌이. 뒤에 앞에 건강이 딱 들어가면 괜찮잖아요 중간에. 정신 건강과 그래 이름 바뀌었잖아. 근데 아직도 정신과 하면 아우 좀 막 이런 느낌 들잖아. 근데 정신 건강의학 가면 잠을 잘 못 자나? 요즘 스트레스 받나? 약간 이렇게 좀 순화된 생각이 드는 게 있잖아요. 그래도 순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50대 우리나라 특히 50 남성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약간 좀 좋게 말하면 책임감? 뭐 내가 굳건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서 정신과에 가면 내가 의지가 뭐 없거나 나약하거나 뭐 책임감이 떨어지거나 그런 실패한 인간이다. 약간 정신과 가는 거에 대해서 약간 길티라는 뭐 표현보다는 정신분석학적으로 쉐임풀. 그러니까 쉐임풀과 길티가 다르거든요. 병원에 간다고 죄책감을 느끼는 건 아니지만 좀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 그 50, 60 남성들이 그렇게 공황이 잘 오는 나이는 아니고 사실 50, 60 남성들은 좀 이제 갱년기나 무기력감 같은 게 오고 이제 뭐 요게 많이 오시지 않나요? 우리 많이 오죠. 그러니까 아까 정신과도 얘기했지만 비뇨기과 하면 뭐 발기가 안 된다든가 뭐 약간 성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친구들이 올 거라 항상 생각하잖아요. 그게 또 50대, 60대들이 그런 게 썩 좋을 나이는 아니니까 좀 부끄러워서 많이 오는 거죠. 결국은 이제 김 부장이 안타깝게 이제 나중에는 결국은 그 조금 더 벌어보려고 대리를 밤에 뛰시고 정말 이렇게 이 장면에 너무 슬펐던 게 이날 너무 트라우마가 겹쳤어. 왜냐면 대리를 뛰러 거기를 모시러 갔는데 하필 자기 후배들이 회식하는데 자기를 만난 거야. 자기가 대리 뛰는 모습을. 얼마나 자괴감이야. 이거 좀 막 끌고 갔는데 또 그 임원이 자기를 그 갈궜던 임원처럼 막 엄청나게 갈구는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패닉이 온 거죠. 패닉이 와서 결국 사고가 났어. 죽을 뻔한 거야. 근데 아무튼 이 공황 치료를 안 하면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건데 특히 중요한 발표 같은 거 할 때 공황 오는 경우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공황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요건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비행기안. 비행기안은 폐쇄, 고소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황장애 환자가 공황 발작이 왔을 때 첫 번째 행동 양상이 뭐냐면 탈출이에요. 발작이 시작된 이 장소에서 빨리 탈출하고자 하는 욕구가 1번인데 비행기안은 그게 안 돼. 그리고 두 번째 터널이에요. 터널에서 차가 막힌다. 이럴 때 발작 많이 오고 그다음에 이게 대표적인 거지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결국은 그 핵심이 빠져나갈 공간이 없다는 공간이거든. 비행기든 터널이든 탈출이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되게 내가 엉들려 있는 병인 거야, 사실 이게. 근데 아무튼 이런 것들을 치료를 안 하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순간에 공황 발작이 오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일을 망칠 수도 있고 저렇게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 터널 안에서 공황이 오면 사실 뭐 어떻게 그거 뭐 차 갓길이 될 수도 없잖아. 어떻게 해야 돼? 솔루션. 만약 이걸 보고 있다. 진짜 이거는 약을 먹고 치료를 해야죠. 근데 또 약을 먹고 치료를 잘 받았어. 그래서 좋아졌는데 또 약을 먹기가 싫어. 근데 또 약을 안 먹으면 또 이런 증상이 생겨. 그러니까 나는 너무 환자들이 이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약을 또 계속 먹으면 내가 죽을 때까지 약을 먹어야 되나? 자괴감에 시달리고 또 약간 정신과 약이 또 실제로 약간 좀 아시겠지만 좀 글루미하게 만들 때도 있잖아요. 언제까지 얼만큼 받아야 된다는 그런 건 없는 거죠. 얼만큼이라는 게 참 우리 환자들이 완치되냐라고 하는데 한 1년 먹으면 사실 뭐 1년이 뭐야. 약은 먹으면 뭐 일주면 증상은 없어지지. 그리고 잘 한 달 유지하면 패닉 어택은 안 오는데 언제까지 이걸 메인터넌스 유지를 할 것이냐가 3에서 6개월 먹으라고 하지만 알다시피 6개월 먹어서 다 났어. 근데 또 컨디션 안 좋아. 뭐 술 마셨어. 다시 재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치 개념이 없어, 솔직히. 그러면 한번 어택이 오면 그냥 증상이 없어도 한 6개월 정도는 꾸준히 계속 먹으라 하네. 원래 좀 먹으라고 해요, 원래. 공황장애 걸린 분은 완치가 되냐라는 질문 이전에 이 공황장애는 그냥 우리 삶이에요, 삶. 공황장애가 정말 내가 좋은 일이 생기잖아? 기쁜 일이 생기잖아? 오라 그래도 안 와요. 공황이 올 수가 없어. 제가 연극과 출신이지만 무대를 떠났거든요. 무대에서 공황 발작 와가지고 다시는 무대 쓸 수가 없어. 그리고 비행기 못 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도 못 갔어.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전 세계를 다니게 되고 비행기에서 그냥 잠만 자고 MRI 들어가도 MRI에서 잠자요. 정신과에서 공황장애 핵심은 패닉 어택이 아니고 패닉 어택이 한번 오잖아. 그러면 그게 또 올까봐 염려하는 그 마음이 병이거든요. 그게 원래 공황장애 핵심인데 공황 발작은 아까 말한 것처럼 막 스트레스 받으면 누구나 올 수 있지만 한 번 온다고 누구나 염려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염려가 계속되면 일상생활에서 어디 안 나가고 어디 안 나가니까 우울해지고 우울하니까 또 내 아이에 대한 자괴감 생기고 이게 정신과적인 질환이라는 포인트인데 그리고 또 제가 또 연구를 해봤는데 네. 공황 발작, 공황장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사람 생활 교정을 하지 않으면 절대 낫지 않아요. 그 사람 생활을 먼저 봐야 돼요. 맞아. 첫 번째 잠 안 자요. 그리고 정말 중요합니다. 술 먹어요. 그리고 아침에 눈 떠서 잘 때까지 커피 3잔 마셔요. 완전 교과서다. 완전 교과서. 요거 다 해가지고는 공황장애 아무리 약을 때려 넣어도 안 나요. 아니 홍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정신과 옛날에 교과서 기억나시겠지만 공황장애에서 공황을 유발하는 우리가 알려진 물질 중에 유일하게 입증된 게 술, 알코올과 카페인이거든요. 그리고 수면 박탈 세 가지니까 완전 말한 케이스죠. 그거 3개 안 고치고는 절대 이 병을 고칠 수 없어. 근데 술하고 카페인이 살 수가 없잖아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공황 발작이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디카페인은 괜찮아요. 디카페인 괜찮아요. 뭐 노날콜 맥주 이런 거 괜찮나요? 안 먹는 게 낫지 않나? 노날콜 먹으려면? 그냥 물어보고. 술을 먹어도 다음날 자낙스를 빨리 먹어주면 돼. 그래요. 여튼 그래서 이런 공황장애를 앓고 가는데 마지막에 이제 되게 좀 짠한 장면 중에 하나가 이제 김 부장이 상상 속에서 김상무가 된 자기를 마주하는 거지. 퇴직하고 막 자기 막 수염도 막 이렇게 막 깎지도 않고 막 하얗고 막 염색도 안 하고 이러고 있는데 멀끔한 그 수트 차림에 상무가 된 김 부장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이제 자기와의 화해를 하고 자기를 받아들이는 되게 중요한 정신과적으로 정말 중요한 근데 그렇게 목적을 해가지고 정말로 꿈을 이뤄가면서 나는 왜 살아가는지 너무나 명확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저한테도 막 물어보면 과추 형은 뭘 재미로 살아요? 라면 그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병원 문 열고 중간에 이렇게 뭐 강의라든가 뭐 방송 스케줄 있으면 뭐 하러 가고 뭐 하고 주말에 뭐 잠시 쉬든가 뭐 또 하고 늘 똑같은 패턴인데 누구나 할 수 있는 뻔한 대답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정말 내 행복이냐? 그건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많은 남자들이 공감을 한 거 아니야. 내가 그래서 안을 들여다봤더니만 아무것도 없어. 텅 비었어. 아, 여기를 보면서 우리가 앞만 보면서 가는 게 아니라 안을 보면서 가야겠다. 내 안을 보면서 가야 된다. 근데 참 쉽지가 않지. 여유가 없잖아. 김 부장 지인들, 주변의 사람들도 참 재밌는 캐릭터가 많은데 한 가지 얘기하자면 아내가 굉장히 천사예요. 아내가 이런 아내가 없어. 김 부장이 사직서를 내고 집에 온단 말이에요. 딱 느낌이 이상하고 쎄한 거지. 그래서 왜 뭐 왔어? 근데 조용히 있으니까 아내가 눈치를 채고 먼저 와서 이렇게 툭툭 치면서 자 이제 뭐 나는 일하는데 너만 쉬니까 좋냐 이러면서 뭐 이 김백수 막 이런 식으로 먼저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그거를 쳐준단 말이야. 근데 남자가 사실 나 잘렸어 뭐 내지는 나 이제 사표 냈어 말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저걸 보면서 우리 그 김낙수 씨는 주변에 사실 뭐 친구복, 그다음에 상사복 뭐 다 없겠지만 유일하게 와이프 복은 있어. 엄청난 거 아니에요 솔직히? 저거면 돼. 저런 분들은 저런 와이프 옆에 있으면요 나중에 재기하고 성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도진우 씨라고 진짜 이 굉장히 얄미운 일 정말 잘하는 후배가 있는데 사실은 저는 또 개인적으로 도진우 씨가 되게 너무 꼴보기 싫은 게 마지막에 김 부장 망해가지고 세차장에서 세차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막 세차 해달라는 거야. 자기 나름 사수였던 뭐 동기긴 하지만 사수였던 사람한테. 그래서 되게 꼴보기 싫었는데 근데 그때 그 도진우는 아마 이 김 부장은 성골,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도 그 대학을 엘리트 출신으로 나와서 공채 이런 출신이었던 거고 도진우 씨는 전문대 출신의 어떻게 보면 특채였던 건데 그런 컴플렉스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는 업무로 보상을 해서 올라갔는데 막판에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그렇게 공채로 온 내 선배는 세차장에서 세차하고 있는데 드디어 나는 이겼다. 그러니까 그런 감정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저는 이제 개인의 이야기를 다 각각 들어보면 다 각자의 애로사항이 있고 각자 컴플렉스가 있는데 이 겉에서 보면 다 지 잘나고 뭐 이 사람은 이런 게 막 못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끔 보면 그냥 다 남들도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면 좀 덜 불행한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도진우 같은 캐릭터는요 성공할 수는 있지만 그 생명도 짧고 잠깐 반짝일 수는 있어. 그러나 진짜 탑을 찍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연예계도 그렇지만 인성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든 성공의 마지막 그 활용 점정은 인성이에요. 내 인생이 내 힘으로 안 되거든. 분명히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데 그 도와주는 사람이 바보예요? 다 못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성이 안 든 사람은 끝까지 도와주진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그냥 각자 애환을 알게 되면 그렇게 서로 막 부러워할 것도 없고 내가 굉장히 막 나만 불행하다고 생각할 것도 없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다 자괴감을 느끼고 그러는 거잖아요. 아유 저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아까 우리 홍 원장님 말처럼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있든 없든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서 일론 머스크가 그랬잖아요. 제일 한국 사람 보고 답답한 게 왜 그렇게 사냐고. 왜 그렇게 샀냐고? 한숨을 쉬면서 마지막 했던 말이 내가 그냥 가슴 떨리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거 하고 살으라고. 가슴이 떨리는 거 있어요? 있죠? 있어요? 네. 저는 여행할 때 떨려요. 여행. 여행 제가 또 바이크 타잖아요. 바이크 타고 내일 투어를 딱 잡고 이제 팀원들이 이제 바이크를 떠난다. 그럴 때 그 전날 잠이 안 와요. 아무튼 결국 이 김 부장이 동기였던 허 과장이랑 세차장을 하고 자가 영업을 하는 김 사장님이 되는데 사장 되는 것도 사실 뭐 나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연봉이 저게 더 높을 수 있어요. 손세차장 돈 꽤 많이 벌어줘요. 아니 봐봐요. 서울 자가 대기업 김 부장이 그럴듯한 워딩이지만 그러나 말이지만 사실 되게 허울만 있지 그냥 빈 껍데기처럼 자기 뭐 실수가 없는 직업일 수도 있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 드라마 말고도 최근에 이제 드라마에서 이런 정신질환이 종종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또 우리가 또 같이 이야기할 작품이 있으면 또 다음번에도 제가 이런 리뷰를 들고 찾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좋은 주제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